치매인 척 하세요. 지금요. 낯선 남자의 절박한 속삭임이 한지수 회장의 귓가에 아직도 맴돕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선우그룹 본사 주차장 한지수는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방 속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3살배기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23년 전 그날 이후 아들은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태민아. 한지수는 사진을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습니다. 그때 비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재개발 현장에서 용역들이 세입자를 폭행한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한지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금 당장 갑니다. 혼자 갈 테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 그날은 서울의 기록적인 한파가 몰아친 밤이었습니다. 영하 18도. 50년 만에 최강 한파였죠. 설상가상으로 오후 7시부터 시작된 대규모 정전이 도심 반을 어둠 속에 가뒀습니다. 한지수 회장은 수행 비서도 없이 재개발 구역 한복판을 홀로 걷고 있었습니다. 선우그룹 계열사가 맡은 재개발 사업. 현장에서 용역들이 세입자를 폭행한다는 제보를 받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러 온 것이었죠. 하지만 그건 함정이었습니다. 저기 있다. 잡아. 절대 놓치지 마. 어둠 속에서 튀어나온 사내들의 목소리. 한지수 회장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전으로 가로등도 꺼지고 CCTV도 모두 멈춘 상태. 구조를 요청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하이힐을 신은 채 얼어붙은 골목길을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뒤에서 들려오는 무거운 발소리. 한지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 빨리 쫓아. 사내들의 외침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모퉁이를 돌았지만 앞은 막다른 골목이었습니다. 무너진 건물 잔해와 쓰레기 더미뿐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한지수는 떨리는 다리로 구석에 웅크렸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코트를 뚫고 스며들었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그녀의 뇌리에 23년 전 기억이 스쳤습니다. 남편 한태준이 마지막으로 웃어주던 얼굴. 여보, 태민이는 제가 꼭 찾아올게요.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을 찾지 못한 죄책감이 그를 죽음으로 몰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그녀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한지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남자의 손이 재빨리 그녀의 입을 막았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낮고 굵은 목소리였습니다. 남자는 한지수를 자신의 품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귀에 대고 속삭였죠. 치매인 척해요. 지금요. 한지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 남자가 적인지 아군인지조차 알 수 없었으니까요. 쿵쿵쿵. 사내들의 발소리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분명 이쪽으로 왔는데? 주변 뒤져봐. 숨었을 거야. 한지수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남자의 품에서 풍기는 흙냄새와 땀냄새.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심이 되는 온기. 바로 그때 남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 진짜. 할머니 또 약 안 드셨어요? 정전됐다고 밖에 나오시면 어떡해요? 한지수는 깜짝 놀라 남자를 올려다봤습니다. 남자는 한지수의 어깨를 흔들며 마치 치매 노인을 대하듯 연기를 이어갔습니다. 집에 가자니까요. 얼어 죽으려고 그래요? 정전이라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그 연기가 얼마나 자연스러웠는지. 한지수조차 순간 자신이 정말 치매 환자인가 착각할 정도였습니다. 사내들이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습니다. 불빛 아래 드러난 건
낡은 작업복을 입은 젊은 남자와 고개를 푹 숙인 초라한 여자뿐이었습니다. 한지수의 명품 코트는 이미 진흙과 먼지로 범벅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사내 중 한 명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뭐야? 그냥 동네 사람들이잖아. 형님, 저쪽 폐건물 쪽 확인해 봅시다. 빨리 움직여. 회장 놓치면 우리 다 죽어. 사내들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남자는 한지수의 입을 막았던 손을 천천히 뗐습니다. 한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나는. 됐어요. 근데 아줌마 여기서 뭐 하세요? 여긴 밤에 위험한 곳이에요. 남자는 한지수를 부축해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한 손전등 불빛이 다시 보였습니다. 젠장, 다시 돌아오는 것 같은데요? 남자가 재빨리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리 와요. 빨리. 남자는 한지수의 손목을 잡고 무너진 건물 뒤편으로 이끌었습니다. 좁은 틈새를 지나자 녹슨 철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킥. 쇠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들어가요. 여기선 안 보일 거예요. 한지수는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다가오는 발소리에 어쩔 수 없이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남자가 재빨리 문을 닫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두 사람을 삼켰습니다. 한지수는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남자의 거친 숨소리만 가까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사내들의 목소리. 이쪽은 아무도 없다. 계속 찾아. 분명 근처에 있을 거야.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사내들의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남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남자는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었습니다. 치직, 탁. 천장에 매달린 작은 랜턴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희미한 주황빛이 좁은 공간을 비췄습니다. 그제야 한지수는 주변을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한 듯한 작은 방. 한 사람이 겨우 누울 만한 매트리스. 낡은 석유난로. 벽에 걸린 때 묻은 작업복 몇 벌. 이곳이 이 남자가 사는 집의 전부였습니다. 한지수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기가 총각집이에요? 네. 볼품 없죠? 남자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그때 랜턴 불빛이 남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한지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짙은 눈썹, 오뚝한 코, 그리고 웃을 때 눈꼬리가 살짝 휘어지는 눈매. 여보, 죽은 남편 한태준의 얼굴이었습니다. 2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웃어주던 그 얼굴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한지수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래도 정전 대피소보단 나을 거예요. 일단 앉으세요. 밖은 위험해요. 한지수는 조심스럽게 매트리스 끝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구석에 있던 석유난로에 불을 붙였습니다. 보글보글 따뜻한 온기가 서서히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좀 추우셨죠? 금방 따뜻해질 거예요. 남자는 자신의 목에 두르고 있던 낡은 목도리를 풀어 한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두르세요. 한지수는 망설였습니다. 목도리에서 땀 냄새가 났지만 이상하게도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녀는 목도리를 받아 목에 둘렀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했습니다. 남자는 작은 보온병에서 미지근한 물을 따라 종이컵에 담아 한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이거라도 드세요.
따뜻한 건 아니지만 정전이라 물도 안 끓고 그러네요. 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받았습니다. 미지근한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랜턴 불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는 얼굴.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이 청년만큼의 나이가 됐을 아들. 만약 태민이가 살아서 자랐다면 저렇게 생겼을까? 한지수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까 그 사람들한테 왜 쫓기신 거예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수는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남편과 똑같이 눈꼬리가 휘어지는 눈매. 복잡한 사정이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자는 난로 앞에 앉아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총각은요? 왜 날 도와준 거예요? 남자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냥요. 누가 쫓기는데 못 본 척할 수 없잖아요. 한지수는 그 순간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 아직 이런 사람이 있다니. 이름이 뭐예요? 강민호요. 아줌마는요? 한지수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한지수예요. 거짓말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회장이라는 호칭을 뺐을 뿐이죠. 민호는 작은 가방을 뒤적이더니 비닐봉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배고프시죠? 이거라도 드세요. 봉지 안에는 식은 김밥 2줄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총각이 먹어요. 전 괜찮아요. 원래 한 줄만 먹으려고 했어요. 민호는 김밥 하나를 한지수에게 건넸습니다. 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김밥을 받았습니다. 평생 고급 레스토랑에서만 밥을 먹었던 그녀였지만 이 식은 김밥이 그 어떤 음식보다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히 먹을게요. 한지수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차갑고 딱딱했지만 묘하게 목구멍을 넘어가는 순간 뜨거운 덩어리가 되어 가슴을 쳤습니다. 맛있죠? 사거리 분식집 김밥이에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한지수는 다시 한번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웃을 때 눈꼬리가 휘어지는 모습, 남편 한태준과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왜 그러세요? 혹시 입에 안 맞아요? 민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아주 맛있어요. 한지수는 얼른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김밥을 씹는 동안 자꾸만 민호의 얼굴을 훔쳐보게 되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내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근처 어딘가에 숨었을 거야. 새벽까지라도 찾아야 해. 민호는 랜턴 불빛을 줄였습니다. 방 안이 더 어두워졌습니다. 저 사람들 진짜 무서운 놈들이에요. 민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구역 철거하는 용역 깡패들이거든요. 세입자들 쫓아내려고 온갖 짓 다 해요. 한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그룹의 사업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니. 총각은 여기서 일해요? 네. 철거 인부예요.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원래는 다른 일 하고 싶었는데요. 이것밖에 못해요. 한지수는 묻고 싶었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하냐고.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민호 씨는 가족이 없어요? 한지수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졌습니다. 네. 고아예요. 어릴 때 부모님을 잃었어요. 한지수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20살까지 거기 있다가 나왔죠. 민호는 덤덤하게 말했지만 그 눈빛 깊은 곳에는 외로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었겠어요. 처음엔 그랬죠.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선 그래도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나오니까 진짜 혼자더라고요. 명절 때나 휴일에 다들 집에 가는 거 보면
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한지수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목구멍까지 올라온 질문들을 삼켰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아니야. 설마.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23년 동안 수없이 실망했습니다. 비슷한 나이의 아이만 보면 혹시나 하고 찾아갔지만 번번이 다른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 청년은 달랐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얼굴, 나이도 맞습니다. 보육원 출신, 한지수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사내들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밖을 살폈습니다. 일단 저쪽으로 간 것 같아요. 하지만 아직은 위험해요. 오늘 밤은 여기 계세요.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한지수에게 덮어주었습니다. 추우시면 이거라도 덮으세요. 전 괜찮아요. 추위 잘 타는 편 아니라서요. 한지수는 사양하려 했지만 민호는 이미 구석으로 가서 앉았습니다. 외투에서 풍기는 냄새, 땀 냄새, 흙 냄새, 그리고 묘하게 익숙한 냄새. 한지수는 외투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민호는 벽에 기대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편히 쉬세요. 제가 지킬게요. 혹시 모르니까요. 한지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청년이 낯선 사람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정전은 계속되고 있었고 컨테이너 안은 점점 더 추워졌습니다. 하지만 한지수의 가슴 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한 온기가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민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완전히 잠든 것 같았습니다. 한지수는 조용히 일어나 잠든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랜턴의 희미한 불빛 아래 민호의 얼굴이 평화롭게 보였습니다. 한지수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민호의 뺨을 만져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그때 한지수의 눈에 뭔가 보였습니다. 민호의 손등에 작은 화상 자국, 여러 개의 흉터들. 힘들게 살았구나. 한지수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정말 태민이라면, 23년 동안 이렇게 혼자 살았다면, 엄마로서 너무 미안했습니다. 한지수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민호에게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리로 돌아와 벽에 기댔습니다. 밖에서는 차가운 바람이 울부짖었지만 컨테이너 안은 고요했습니다. 그때 밖에서 다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수는 재빨리 몸을 움츠렸습니다. 다시 이쪽으로 와봐. 분명 근처에 숨었을 거야. 사내들이 다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잠에서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또 왔네요. 그는 한지수를 보며 손가락을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쉿. 두 사람은 숨을 죽였습니다. 사내들의 손전등 불빛이 컨테이너 벽 틈새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한지수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한지수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마치 방패가 되어주는 것처럼. 여긴 빈 컨테이너야. 아무도 없어. 사내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확인해봐. 발소리가 컨테이너 문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손잡이를 잡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지수는 공포에 질려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멀리서 다른 사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 이쪽이다. 차 한 대 지나간다. 혹시 회장님 태운 차 아냐? 손잡이를 잡았던 손이 떨어졌습니다. 가자.
빨리. 사내들의 발소리가 급하게 멀어졌습니다. 완전히 조용해지고 나서야 민호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휴,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한지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민호가 재빨리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고마워요. 한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다시 문틈으로 밖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진짜 간 것 같아요. 하지만 새벽까지는 여기 계세요. 밖은 아직 위험해요.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다시 난로에 석유를 보충했습니다. 작은 불꽃이 방 안을 은은하게 밝혔습니다. 좀 따뜻해지셨어요? 네. 덕분에요. 두 사람은 난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았습니다. 긴 밤이었지만 이상하게도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았습니다. 한지수는 민호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은 대체 누구일까? 왜 이렇게 남편을 닮았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해질까? 밖에서는 여전히 차가운 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컨테이너 안은 따뜻했습니다. 두 낯선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 천천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6시, 밖에서 희미한 불빛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수는 잠을 설쳤지만 민호는 벽에 기댄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잠든 얼굴은 더욱 어려 보였습니다. 아직 20대밖에 안 된 청년. 이 추운 컨테이너에서 홀로 버티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전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윙. 그리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정전이 끝난 것이었습니다. 민호가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전기 들어왔네요. 그는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이제 안전할 거예요. 저 사람들도 전기 들어오면 물러날 거예요.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는 작은 전기 포트에 물을 받았습니다. 따뜻한 물이라도 드릴게요. 보글보글 물이 끓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민호는 종이컵에 뜨거운 물을 따라 한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조심하세요. 뜨거워요. 한지수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괜찮아요. 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으며 자신도 물 한 컵을 따랐습니다. 두 사람은 따뜻한 물을 마시며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민호가 구석에 놓인 가방을 뒤적였습니다. 아, 맞다. 그는 작은 봉지를 꺼냈습니다. 어제 편의점에서 산 건데요. 식빵이랑 우유예요. 드실래요? 한지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진심 어린 눈빛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네, 잘 먹을게요. 민호는 식빵 봉지를 뜯어 한 조각을 한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우유도 작은 종이컵에 따라 주었습니다.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 이게 제가 가진 전부라서요. 한지수는 식빵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평범한 식빵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민호도 식빵을 먹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날씨 좀 풀린 것 같아요. 이제 나가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한지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컨테이너 작은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한밤의 공포는 사라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줌마는 어디로 가실 거예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한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전화 좀 빌려줄 수 있어요? 민호는 낡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배터리가 얼마 안 남았는데
괜찮으시면요. 한지수는 전화를 받아들었습니다.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회장님, 어디 계십니까? 밤새 연락이. 지금 설명할 시간 없어요. 조용히 차 한 대만 보내요. 한지수는 주변을 살피며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30분 안에 도착할게요. 절대 혼자 움직이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한지수는 민호에게 폰을 돌려줬습니다. 고마워요. 민호는 궁금한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차 올 때까지 여기 계셔도 돼요. 밖은 아직 추워요. 한지수는 컨테이너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좁고 허름하지만 어젯밤 이곳은 그녀에게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민호 씨, 네, 정말 고마워요. 당신 아니었으면 한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별일 아니에요. 누구든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한지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누구든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 청년은 특별했습니다. 그때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 깜빡했다. 그는 낡은 작업복 바지를 벗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눈밭에서 젖어서요. 말려야 하는데 깜빡했네요. 한지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무심결에 민호의 다리 쪽으로 시선이 갔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지수의 눈동자가 공포처럼 커졌습니다. 민호의 왼쪽 종아리, 그곳에는 끔찍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마치 짐승에게 물린 듯한 크고 깊은 상처 자국. 한지수의 뇌리에 23년 전 기억이 번개처럼 스쳤습니다. 세 살배기 아들 태민이 이웃집게에게 물려 피를 흘리며 울던 그날, 병원으로 달려가며 제발 다리만은 온전하게 해달라고 하늘에 빌고 또 빌었던 그날, 그리고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이 실종되었던 그 악몽 같은 날, 흉터의 위치도 모양도 너무나 똑같았습니다. 아, 한지수의 입에서 신음이 흘러나왔습니다. 식빵을 든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호는 한지수의 반응을 보고 황급히 바지를 다시 입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보기 흉하죠? 갑자기 놀라셨죠? 민호는 당황하며 사과했습니다. 한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물었습니다. 그 흉터는 어떻게 생긴 거예요? 민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보육원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대요. 원장 선생님 말로는 걔한테 심하게 물린 것 같다고. 한지수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걔에게 물린 상처, 왼쪽 종아리, 보육원 들어오기 전부터, 그리고 죽은 남편과 똑같은 얼굴. 혹시 설마 이 아이가.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23년 동안 얼마나 많이 실망했는데 비슷한 아이만 보면 달려갔지만 번번이 다른 아이였어. 하지만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남편과 똑같은 얼굴, 정확한 나이, 보육원 출신, 왼쪽 종아리의 흉터,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어. 또 실망하게 될지도 몰라. 한지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괜찮아요. 놀라지 않았어요. 한지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비서가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차가 온 것 같네요. 민호가 창문 너머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지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였습니다. 민호 씨, 정말 고마웠어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민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조심히 가시고요.
한지수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몇 걸음 걷다가 멈춰 섰습니다. 돌아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눈물이 터질 것 같았으니까요. 한지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김 비서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다치신 데는? 괜찮아요. 출발해요. 차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지수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컨테이너 앞에서 민호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창문에 손을 갖다 댔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혹시, 정말 혹시 내가 태민이라면 엄마가 반드시 확인할게. 그리고 내가 아들이 아니더라도 당신은 내 생명의 은인이야. 반드시 보답할 거야. 차가 멀어져 갔습니다. 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민호가 준 식빵 봉지가 있었습니다. 민호의 침이 묻어 있을 것입니다. 유전자 검사. 한지수는 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회사 도착하자마자 할 일이 있어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움직여야 해요. 아무도 눈치채서는 안 돼요. 명심하겠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한지수의 마음속에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희망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 23년 만에 다시 찾아온 그 감정들이었습니다. 제발, 이번엔 제발. 한지수는 눈을 감고 기도했습니다. 일주일 후, 한지수는 그 일주일 동안 평소처럼 회의를 하고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김 비서의 보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강민호에 대한 조사, 그리고 어젯밤 자신을 쫓았던 자들의 신원. 한지수는 책상 앞에 앉아 23년 전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살배기 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 정말 내가 맞을까? 아니면 또 실망하게 될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부회장 최진석이었습니다. 회장님,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한지수는 재빨리 사진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무슨 일이죠? 박 사장 측에서 공사 일정을 앞당기자고 합니다. 세입자들 이주도 빨리 진행하고요. 한지수는 최진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왜 갑자기요? 겨울이 지나기 전에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하더군요. 한지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세입자들을 서둘러 내보내려는 건가? 뭔가 감추려는 게 있는 건 아닐까? 일단 보류하세요. 제가 직접 현장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최진석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위험한 곳인데. 제 그룹 사업 현장인데 제가 확인하는 게 당연하죠. 한지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최진석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한지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서둘러 증거를 확보해야 해. 그날 저녁, 한지수는 재개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수행 비서와 함께 현장 관리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철거 현장에 도착하자 여기저기서 공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인부들이 건물을 해체하고 자재를 옮기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현장을 둘러보다가 한 청년의 모습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3층 높이의 건물 위에서 철골을 옮기고 있는 청년. 낡은 작업복을 입고 땀을 흘리며 일하는 모습. 저 청년. 한지수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청년이 잠시 쉬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 얼굴. 한지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강민호였습니다. 민호 씨가 여기서 일하고 있었구나. 내가 회장으로 있는 그룹 현장에서. 한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민호는 한지수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안전모를 쓰고 있던 데다 한지수도 정장 차림이었으니까요. 회장님, 다음 구역으로 가시죠. 수행비서가 재촉했습니다. 한지수는 민호를 지켜보았습니다. 민호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무거운 철골을 들어 옮기고 먼지투성이가 되어가며 일했습니다. 한지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호 씨가 여기서 이렇게 일하고 있었구나. 혹시 정말 내 아들이라면 이렇게 힘든 일을 하고 있었다니. 한지수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으니까요. 네, 가죠. 현장 확인을 마치고 차에 오른 한지수는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강민호 씨 근무지 확인됐어요. 우리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인부로 일하고 있더군요. 그렇습니까? 조사 결과는 언제 나와요? 유전자 검사는 이틀 정도 더 걸릴 것 같습니다. 신상조사는 내일 중으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서두르세요. 한지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일하는 민호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정말 내가 태민이라면 엄마가 꼭 확인할게. 그날부터 한지수는 매일 저녁 변장을 하고 현장 근처를 찾았습니다. 낡은 코트를 입고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선글라스까지 낀 채 멀리서 민호를 지켜보았습니다. 월요일 저녁 민호는 철거 현장에서 일을 마치고 근처 목욕탕으로 향했습니다. 한지수는 조용히 뒤를 따랐습니다. 민호가 목욕탕에 들어가자 한지수는 근처 카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민호가 목욕탕에서 나왔습니다. 깨끗이 씻은 얼굴, 젖은 머리. 한지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우리 태민이. 민호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지수도 조심스럽게 따라 들어갔습니다. 민호는 김밥 한 줄과 우유 한 팩을 집었습니다. 계산대로 가려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김밥을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우유만 들고 계산했습니다. 한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돈이 부족한 거구나. 민호가 편의점을 나가자 한지수는 재빨리 계산대로 갔습니다. 저기 방금 나간 청년이 내려놓은 김밥이요. 제가 살게요. 그 청년한테 전해주실 수 있나요? 점원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한지수가 돈을 내밀자 김밥을 포장했습니다. 저 청년 아직 근처에 있을 거예요. 빨리 따라가서 주세요. 누가 줬냐고 물으면 그냥 서비스라고 하시고요. 점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한지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점원이 민호를 따라잡아 김밥을 건넸습니다. 민호는 당황스러워하며 김밥을 받았습니다. 한지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민호는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사서 컨테이너로 돌아갔습니다. 한지수는 멀리서 컨테이너를 바라보았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 좁은 곳에서 혼자. 한지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요일 저녁, 민호는 작은 분식집 앞에 멈춰 섰습니다. 한지수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분식집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나왔습니다. 단정한 얼굴에 맑은 눈빛을 가진 소녀. 민호야. 여자는 환하게 웃으며 민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호도 수줍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서연아, 장사 끝났어? 응. 오늘 손님이 별로 없었어. 같이 저녁 먹을래? 미안, 오늘은 돈이 좀. 다음에 내가 살게. 무슨 소리야? 내가 만든 거 가져왔어. 떡볶이랑 순대. 여자는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고마워, 서연아. 뭐가 고마워? 친구끼리. 가자,
컨테이너 가서 먹자. 추워 죽겠어. 두 사람은 나란히 걸어갔습니다. 한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누구지? 민호에게 소중한 사람인가 봐. 한지수는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습니다. 컨테이너 근처까지 갔다가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컨테이너 안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웃고 있었습니다. 서연도 웃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태민이 혼자가 아니었구나. 저렇게 좋은 친구가 있었구나. 목요일 저녁, 김 비서가 급하게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지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먼저 유전자 검사부터 보시죠. 김 비서는 봉투를 건넸습니다. 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습니다. 종이를 펼치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유전자 일치 확률 99.99%.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활자로 박힌 그 명확한 진실. 한지수는 종이를 가슴에 품고 주저앉았습니다. 태민아, 정말 내가 맞구나. 김 비서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한지수는 한참을 울다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조사 결과는요? 김 비서는 파일을 펼쳤습니다. 강민호 씨는 23년 전 보육원에 맡겨졌습니다. 당시 3살이었고 신원불상으로 등록됐습니다.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23세 퇴소했고요. 한지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태권도 선수로 활동했습니다. 실력이 상당히 좋았다고 하더군요. 전국대회 입상 경력도 있고 대학 특기자 전형까지 노릴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김 비서의 목소리가 무거워졌습니다. 3학년 때 사고가 있었습니다. 같은 학교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소년원에 갔습니다. 한지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폭행을요? 네. 하지만 매우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김 비서는 자료를 넘겼습니다. 사진 한 장이 나왔습니다. 고등학교 교복을 입은 여학생, 단정한 얼굴에 맑은 눈빛을 가진 소녀. 한지수는 그 얼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아이, 어제 본 그 여학생? 네, 이서연입니다. 당시 민호 씨와 같은 반이었고, 현재는 재개발 구역 근처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지수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민호 씨가 폭행한 피해자는 박민우라는 학생인데요. 아버지가 이 지역 건설업자 박 사장입니다. 한지수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그 박 사장이요? 네. 현재 우리 그룹 재개발 사업 하청업체 대표입니다. 김 비서는 다음 자료를 꺼냈습니다. 당시 사건 기록을 입수했습니다. 박민우가 이서연 학생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증언이 여러 건 있습니다. 괴롭혔다고요? 네. 스토킹, 성희롱, 협박 등입니다. 이서연 학생은 보육원 출신으로 집안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박민우는 그걸 빌미로 계속 괴롭혔다고 하더군요. 김 비서는 증언 기록을 펼쳤습니다. 당시 같은 반 학생 증언입니다. 박민우가 서연이 사물함에 협박 편지를 넣는 걸 여러 번 봤다. 복도에서 막아서서 괴롭히기도 했다. 서연이는 무서워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녔다. 한지수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김 비서는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학교 옥상 CCTV 캡처 사진이었습니다. 박민우가 이서연 학생을 옥상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걸 목격한 민호 씨가 뒤쫓아 올라갔고요. 옥상에서 무슨 일이? 정확한 건 알 수 없습니다. CCTV가 옥상 안쪽까지는 찍지 못했거든요.
하지만 목격자 증언에 따르면 박민우가 이서연 학생을 난간 쪽으로 몰아붙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지수는 숨을 죽였습니다. 민호 씨가 박민우를 막았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박민우가 계단에서 굴러 떨어져 갈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 왜 민호가 가해자가 된 거죠? 김 비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사장의 힘이었습니다. 이 지역 유지거든요. 경찰, 학교, 법원까지 로비했습니다. 결국 민호 씨가 일방적으로 폭행했다는 것으로 결론 났고 소년원에 가게 됐습니다. 이서연 학생의 증언은요? 있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서연 학생도 협박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박 사장 측에서 입 다물라고 압박했다고 합니다. 한지수는 파일을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민호 씨는 소년원에서 1년을 보냈습니다. 태권도 선수 꿈은 그걸로 끝났고요. 출소 후에는 이것저것 일용직으로 전전하다가 지금의 철거 인부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학생은요?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현재는 재개발 구역 근처에서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호 씨와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한지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내 아들이 23년 동안 혼자 살면서 그런 일까지 겪었다니. 누군가를 지키려다 누명을 썼고 꿈까지 빼앗겼다니. 회장님,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한지수는 눈을 떴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와 결의가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과 박민우, 그 부자에 대한 모든 자료를 수집하세요.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비리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서연 학생, 그 아이가 운영하는 가게에도 조용히 경호원을 붙이세요. 민호 주변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어요. 김 비서는 한지수의 절박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재개발 사업 전면 재검토하세요. 박 사장과의 계약 내용, 현장 관리 실태, 세입자 피해 사례. 전부 다요. 네, 회장님. 한지수는 잠시 생각하다 물었습니다. 최진석 부회장 동향은요? 계속 감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박 사장과 자주 만나고 있더군요. 한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역시 그렇군요. 증거를 확보하세요. 확실한 증거를요. 알겠습니다. 김 비서가 나가고 한지수는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다시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꺼냈습니다. 돌잔치 사진, 100일 사진, 병원에서 찍은 사진들, 그리고 마지막 사진, 실종되기 하루 전 찍은 사진. 아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태민아.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눈물이 사진 위로 똑똑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 엄마가 너를 지켜줄게. 너를 아프게 한 모든 사람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비서실에서 긴급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강민호 씨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한지수의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뭐라고요? 재개발 현장에서 건물 붕괴 사고가 지금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한지수는 전화기를 내던지고 재킷을 집어들었습니다.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복도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태민아,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 없어. 비상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안 돼. 절대 안 돼. 한지수는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겨우 찾은 아들을 또 잃을 수는 없었습니다. 주차장에서 차에 올라탔습니다. 병원으로 최대한 빨리. 차가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거리의 불빛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발, 제발 무사해라. 그녀의 입술에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또 다른 감정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민호를 해치려 한 것입니다. 한지수의 눈빛이 얼음처럼 차갑게 변했습니다. 감히 내 아들을 건드렸어? 너희가 누구든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 피에는 피로, 목숨에는 목숨으로. 차가 병원 응급실 앞에 급정거했습니다. 한지수는 차에서 뛰어내렸습니다. 응급실 문이 자동으로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들려오는 것은 의료진들의 급박한 목소리였습니다. 환자 혈압 떨어집니다. 수혈 준비. 한지수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다리에 힘이 풀려 벽에 기댔습니다. 태민아.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눈물로 범벅이 된 여자. 민호는요? 민호 어떻게 됐어요? 여자는 간호사를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한지수는 그 여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조사 자료에서 본 얼굴. 이서연이었습니다. 민호가 목숨 걸고 지킨 그 소녀. 한지수는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저도 민호 씨를 아는 사람이에요. 서연은 눈물 범벅인 얼굴로 한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래요. 갈비뼈가 부러지고 폐를 찔렀대요.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신가요? 수술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저쪽 대기실에서 기다려주세요. 한지수와 서연은 대기실로 향했습니다. 긴 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대학병원 응급실. 한지수는 수술실 앞 복도에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불이 켜진 지 벌써 3시간이 지났습니다. 복도 끝 의자에는 이서연이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고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태민이를 지켜준 아이구나. 민호도 저 아이를 지켰고. 한지수는 조용히 서연에게 다가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 자국이 가득한 얼굴. 당신은 민호 씨와 어떤 사이예요? 친구예요. 고등학교 때부터요. 서연은 눈물을 훔쳤습니다. 민호는 저를 지켜준 사람이에요. 제가 힘들 때 항상 옆에 있어줬어요. 그런데 제가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민호가 소년원 갈 때도, 혼자 힘들게 살 때도. 서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한지수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있어서 민호 씨가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정말요? 네. 민호 씨가 당신과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서연은 한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아세요? 제가 몇 번 봤거든요. 한지수는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한지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민호 씨는 괜찮을 거예요. 강한 사람이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김비서가 급하게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서연은 깜짝 놀라 한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장님이요? 한지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우그룹 회장 한지수예요.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왜 회장님께서 민호를? 그건 나중에 설명할게요. 지금은 민호 씨가 무사하길 기도해요. 한지수는 김비서에게 물었습니다. 현장 상황 파악됐어요? 김비서는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CCTV 복구했습니다. 화면에는 철거 현장이 보였습니다.
민호가 3층 높이의 건물 위에서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지지대가 무너지며 민호가 철골과 함께 추락했습니다. 서연은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가렸습니다. 한지수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고가 아니에요. 누가 일부러. 네. 지지대 절단 흔적이 발견됐습니다. 김 비서가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톱으로 미리 절단해 놓았더군요. 한지수의 주먹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현장 반장 신원 확인했습니다. 박 사장 측근입니다. 한지수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 사장.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사장이요? 박민우 아버지요? 한지수는 서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아요? 네. 고등학교 때 그 사람 아들이 저를. 그리고 민호가.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다 알아요. 한지수는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호가 당신을 지키려다 누명을 썼다는 것도, 소년원에 갔다는 것도, 꿈을 빼앗겼다는 것도.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약해서. 민호가. 아니에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한지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박민우와 박 사장이에요. 그리고 권력으로 진실을 묻어버린 그들이에요.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나왔습니다. 한지수와 서연은 동시에 달려갔습니다. 환자는요? 의사는 피곤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다행입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한지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서연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다만 갈비뼈 3개가 부러져서 폐를 찔렀었습니다. 당분간 안정이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치료해 주세요. 잠시 후 민호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한지수와 서연은 침대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붕대를 감고 링거를 맞고 있는 민호. 얼굴이 창백했지만 숨은 고르게 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민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해 민호야. 내가 더 조심했어야 했는데. 한지수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우리 태민이. 이제 엄마가 지켜줄게. 이틀 후 민호가 깨어났습니다. 한지수는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집에 다녀온다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민호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아. 한지수는 재빨리 다가갔습니다. 민호 씨 깨어났어요? 민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줌마, 여기가 어디? 병원이에요. 사고 났었어요. 민호는 기억을 더듬는 듯 했습니다. 아, 지지대가 무너져서 이제 괜찮아요. 수술 잘 됐어요. 한지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호는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한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왜 여기 계세요? 한지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호 씨, 할 얘기가 있어요. 한지수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습니다. 이게 뭔데요? 민호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천천히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유전자 일치 확률 99.99%.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민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한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야. 23년 전 잃어버린 내 아들 한태민.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한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왼쪽 종아리 흉터 기억해? 그건 내가 3살 때 개에게 물린 거야. 그리고 내 얼굴. 죽은 내 남편과 똑같아. 민호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돼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왜, 어떻게, 보육원 기록을 확인했어. 23년 전 3살 때 신혼 불상으로 맡겨졌다고. 나이도 맞고 흉터도 맞고 얼굴도. 한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다시 내려다보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부모님이 없었어요. 왜 저를 버렸는지도 모르고. 민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버린 게 아니야. 한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실종됐어. 동네 슈퍼 앞에서 잠깐 눈을 뗀 사이에. 경찰도 사설 탐정도 찾지 못했어. 23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너를 찾았어. 민호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한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저를. 정전 그날 밤 내가 날 구해줬잖아. 그때 얼굴을 보고 남편을 닮았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흉터를 봤을 때 혹시나 싶어서 유전자 검사를 했어. 한지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늦게 찾아서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민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3년 동안 혼자였어요. 부모님이 있다는 걸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한지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 갑작스럽지. 나도 알아. 천천히 생각해. 시간을 가져. 나는 기다릴 수 있어.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죄송해요. 아직 정리가 안 돼요. 괜찮아. 서두르지 않아도 돼. 한지수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고 서연이 들어왔습니다. 민호야, 깨어났어? 서연은 달려와 민호를 안았습니다. 한지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좀 쉬세요. 나는 나중에 다시 올게요. 한지수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김비서를 불렀습니다. 김비서. 네, 회장님. 한지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제 움직여요. 증거 수집 시작하세요. 박 사장, 최진석, 모든 자료를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로 긴급 이사회 소집하세요. 한지수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제 아들을 해치려 한 자들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일주일 후 한지수는 그 일주일 동안 증거를 수집하고 이사회를 준비했습니다. 김비서는 밤낮 없이 움직였습니다. CCTV 복구, 감정보고서, 금융자료, 녹음 파일,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확보했습니다. 그 사이 한지수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민호와는 어색한 대화만 나눴습니다. 오늘 컨디션은 어때요? 좀 나아졌어요. 그래요. 잘 쉬어요. 네. 민호는 한지수를 부를 때 여전히 아줌마라고 했습니다. 한지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시간이 필요하겠지. 천천히 기다리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최진석과 박 사장을 끝장낼 날이었습니다. 선우그룹 본사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최진석 부회장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급하게 이사회를 소집하신 이유가. 한지수는 말없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떴습니다. 민호가 추락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최진석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재개발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니, 사고가 아니라 살인 미수죠. 회의실이 술렁거렸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지지대 절단 흔적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지대를 절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반장은 한지수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박 사장의 측근입니다. 박 사장은 우리 그룹 하청업체 대표고요.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최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회장님, 그게 저희와 무슨 상관 있죠? 한지수는 다음 자료를 띄웠습니다. 박 사장과 부회장님의 비밀 계좌 거래 내역입니다. 화면에 수억 원대의 송금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이건 조작입니다. 최진석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조작이라고요? 한지수는 서류를 탁자에 내려놓았습니다. 금융감독원 공식 자료입니다. 부회장님께서 박 사장에게 3년간 총 12억을 송금하셨더군요. 대가로 박 사장은 재개발 사업에서 불량 자재를 사용하고 차액을 부회장님과 나눠 가졌습니다. 회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한지수는 최후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피해자 강민호 씨는 제 아들입니다. 23년 전 실종된 제 아들 한태민이에요. 이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한지수는 유전자 검사 결과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친자 확인 99.99%. 제 아들을 죽이려 한 자들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최진석은 입술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 오해입니다. 저는 오해가 아닙니다. 한지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그 청년 제거해. 확실하게. 네, 부회장님. 최진석과 박 사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최진석 부회장. 한지수는 차갑게 선언했습니다. 배임, 횡령, 살인 교사 혐의로 즉시 해임합니다. 그리고 박 사장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합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왔습니다. 최진석 씨 긴급 체포합니다. 살인 미수 및 업무상 배임 혐의입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최진석은 한지수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 난 내 친척이야. 친척이라고요? 한지수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아들을 죽이려 한 자에게 피부치 따위 없습니다. 최진석이 끌려나가는 모습을 보며 한지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한지수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민호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과일을 깎아주고 있었습니다. 민호 씨, 한지수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 오셨어요. 여전히 어색한 호칭이었습니다. 컨디션은 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다음 주면 퇴원할 수 있대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한지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이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을 꺼냈습니다. 회장님, 민호가 오늘 처음으로 복도를 걸었어요. 정말요? 대단한데요. 한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여전히 불편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지수는 그 표정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23년이라는 시간을 하루아침에 메울 수는 없겠지. 한지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이만 갈게요. 푹 쉬어요. 네. 조심히 가세요. 민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한지수는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민아,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내가 준비될 때까지. 그날 밤, 민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옆 의자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낮에 한지수가 놓고 간 유전자 검사 서류를 다시 꺼내 보았습니다. 친자 관계가 확실합니다. 민호는 자신의 왼쪽 종아리를 만져보았습니다. 흉터가 만져졌습니다. 정말
내가 저분의 아들일까? 23년 동안 엄마가 날 찾고 있었다고.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부모가 없었던 삶, 보육원에서의 외로움, 명절마다 느꼈던 공허함, 그 모든 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갑자기 엄마라고 부를 수 있을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 봄이 찾아왔습니다. 정전으로 어두웠던 도시에도 따뜻한 햇살이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퇴원 후 재개발 구역 근처 작은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병원비는 한지수가 모두 부담했지만 민호는 한지수의 집으로 가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아직은 준비가 안 됐어요. 민호의 말에 한지수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3개월, 한지수는 일주일에 2~3번 민호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매번 어색한 대화만 오갔습니다. 잘 지내요? 네, 괜찮아요. 밥은 잘 먹고? 네. 몸은 다 나았어요? 네, 이제 괜찮아요. 그리고 침묵. 한지수는 더 이상 할 말을 찾지 못하고 민호는 불편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번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한지수는 차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내가 너무 조급한 걸까? 태민이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걸까? 어느 봄날 저녁, 한지수는 용기를 내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호 씨, 네, 아줌마. 여전히 그 호칭이었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 올래요?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가 직접 요리할게요. 맛없을 수도 있지만 한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갈게요. 정말 고마워요. 서연이도 같이 와요. 함께 먹으면 좋잖아. 네. 서연이한테 물어볼게요. 한지수는 전화를 끊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지수는 부엌에 서서 서툰 손놀림으로 재료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미역국을 끓이고 생선을 굽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평생 요리를 해본 적 없는 그녀였지만 오늘만큼은 정성을 다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지수는 앞치마를 벗고 문을 열었습니다. 민호와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서 와요. 한지수는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넓고 화려한 집. 하지만 어딘가 텅 빈 느낌이 들었습니다. 앉아요. 금방 준비할게. 한지수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와 서연은 거실에 앉아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괜찮아? 서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응, 그냥 좀 떨려. 민호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한지수가 상을 차려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과 미역국, 고등어구이와 나물 반찬들. 화려하지 않지만 정성이 가득한 밥상이었습니다. 자, 앉아요. 한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놓았습니다. 세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많이 못 차렸어요. 서툴러서 한지수는 쑥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맛있어 보여요. 서연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좀처럼 밥을 뜨지 못했습니다. 한지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왜? 입맛 없어요? 아니에요. 그냥. 민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먼저 국을 떠서 맛을 보았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정말? 한지수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민호도 조심스럽게 국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는 순간 묘하게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맛있어요. 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지수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세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식사 후 한지수는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이거 보여줄게. 민호는 조심스럽게 앨범을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아기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게 저예요?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0일 사진이야. 다음 페이지. 돌잔치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아기. 정말 예뻤어. 동네에서 제일 예쁘다고 소문났었어. 한지수는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민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 3살 때 찍은 사진. 아빠와 엄마와 함께 찍은 가족 사진. 이분이 아버지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내 아빠 한태준이야. 한지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너랑 똑같이 생겼지? 눈꼬리 휘어지는 거, 웃는 모습, 다 닮았어. 민호는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정말 자신과 닮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내가 실종되고 얼마 후에. 한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너를 찾지 못한 게 너무 괴로워서. 결국 한지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아버지의 사진을 만져보았습니다. 만난 적도 없는 아버지. 하지만 자신과 똑같은 얼굴. 미안해요. 민호의 입에서 작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왜 미안해? 내 잘못이 아니야. 한지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가 저 때문에.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한지수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어. 실종됐을 때 미친 듯이 찾아다녔어. 밤새 거리를 헤매고 전단지를 붙이고 그렇게 너를 찾았어. 민호는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저도 부모님을 찾았어요. 평생. 민호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명절 때마다 보육원에 혼자 남았을 때 친구들이 부모님 손잡고 가는 거 볼 때 밤마다 혼자 울면서 부모님이 어디 계실까 생각했어요. 서연도 옆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계셨구나. 민호는 앨범을 꼭 안았습니다. 부모님이 날 찾고 계셨구나. 한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늦어서 미안해. 너 혼자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해서. 민호는 한지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도 두 사람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 민호는 조용히 한지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이거 보여줄게. 한지수는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여기가 내 방이었어. 작은 방, 아이 침대와 책상, 벽에 붙은 포스터들, 23년 동안 그대로 보관된 방. 아직도 그대로 두셨어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응,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으니까. 한지수는 침대를 쓰다듬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장에 꽂힌 그림책들, 서랍 안에 가득한 장난감들. 이 모든 게 제 거였어요? 응, 내가 제일 좋아하던 공룡 인형도 있어. 한지수는 침대 위 낡은 공룡 인형을 들어 보였습니다. 민호는 인형을 받아들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내 어린 시절, 내가 여기서 살았었구나. 민호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지수는 민호를 안아주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둘러봐. 여기는 내 방이니까. 한지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민호는 혼자 방 안에 남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23년 전 자신이 살았던 흔적들, 부모님의 사랑이 그대로 남아있는 공간. 민호는 공룡 인형을 꼭 안았습니다. 엄마, 아빠, 그 단어가 입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아직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민호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한지수와 서연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서연이 물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줌마. 민호가 조심스럽게 한지수를 불렀습니다. 네, 감사해요. 오늘 초대해 주셔서. 민호는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한지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전히 아줌마였습니다. 여전히 감사해요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오늘 민호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봤으니까,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와요. 여기는 내 집이니까. 한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호와 서연이 돌아간 후 한지수는 민호의 방에 들어가 침대에 앉았습니다. 공룡 인형이 침대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호가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한지수는 인형을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민아, 천천히 와. 엄마는 기다릴 수 있어. 그날 밤, 민호는 고시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 어린 시절 방, 사진 속 가족, 엄마가 끓여준 미역국, 모든 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민호는 핸드폰을 꺼내 한지수의 연락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라고 저장된 이름. 민호는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아니야. 아직은 준비가.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주 후, 한지수는 다시 민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도 서연과 함께, 그리고 그 다음 주도 매주 저녁을 함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지수의 요리 실력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민호도 조금씩 편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은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오늘 국 정말 맛있어요. 민호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한지수는 그 한마디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오늘은 멸치 육수를 좀 더 오래 우렸거든. 역시 실력이 늘었어요. 서연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편안한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런데 민호야. 한지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너 요즘 어디서 일해? 서연이 가게에서 좀 도와주고 있어요. 철거 현장은 그만뒀어요. 그래, 다행이다. 한지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돈은 괜찮아? 생활비랑. 괜찮아요. 서연이 가게 일도 하고 틈틈이 다른 일도 하고 있어요. 민호는 쑥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한지수는 더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서두르지 말자. 천천히 가자. 식사 후 서연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설거지 할게요. 아니야, 내가 할게. 한지수가 일어서려고 하자 서연이 말렸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두 분은 좀 얘기하세요. 서연은 슬쩍 웃으며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와 한지수는 거실에 남았습니다. 서연이 참 좋은 아이구나. 한지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저한테는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민호는 부엌의 서연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서로 의지하고 살았거든요. 제가 힘들 때도 서연이가 힘들 때도 항상 함께였어요. 고마운 친구구나. 한지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호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한지수는 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 사귀고 있어요. 서연이랑. 민호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한지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아. 눈빛만 봐도 알아. 괜찮으세요? 왜 안 괜찮아? 서연이는 정말 좋은 아이잖아. 너를 그렇게 지켜준 아이고. 한지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희 결혼도 생각하고 있어요. 민호가 조금 더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한지수는 깜짝 놀랐지만 이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축하해. 감사해요. 아줌마. 민호는 여전히 그렇게 불렀습니다. 한지수는 가슴이 아팠지만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연이 설거지를 마치고 나왔습니다. 다 했어요. 수고했어, 서연아. 이리 와서 앉아. 한지수는 서연을 불렀습니다. 서연이 앉자 한지수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한테 들었어. 결혼 생각한다고. 서연은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죄송해요.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괜찮아. 한지수는 서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우리 민호 잘 부탁해. 넌 정말 좋은 아이야. 민호를 지켜준 고마운 아이고. 서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감사해요, 회장님. 회장님 말고 편하게 불러. 한지수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지 서연도 한지수도 알 수 없었습니다. 아직 어머니라고 부르기에는 모두가 준비되지 않았으니까요. 그날 밤 민호는 또다시 핸드폰을 꺼내 한지수의 연락처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줌마. 민호는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지우고 다시 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멈췄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물었습니다. 왜? 뭐해? 아니, 그냥. 민호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민호야. 서연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해. 서두르지 마. 회장님도 기다려 주실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한지수는 또 민호를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오늘은 서연이 가게 일이 있어서 못 와요. 민호가 혼자 왔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둘이 먹자. 한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지수가 정성껏 차린 밥상. 민호는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많이 먹어. 두 사람은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민호는 국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따뜻하고 구수한 맛. 문득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게 엄마가 해준 밥이구나. 평생 먹어보고 싶었던. 민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왜? 입맛 없어? 한지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냥 너무 맛있어서.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거 먹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엄마가 해준 밥. 한지수는 숨이 멎었습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친구들 도시락 보면서 엄마가 싸준 도시락 먹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명절 때 혼자 남아서 엄마 손잡고 집에 가고 싶다고 울었어요. 민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근데 이제 정말.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지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한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어 한지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 23년 만에 듣는 그 한마디. 한지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태민아. 한지수는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민호도 한지수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민호는 한지수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23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한지수도 민호를 안고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밥상 위의 음식은 식어갔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한참 후 민호가 한지수에게서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미안해요. 이제야. 민호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천천히 오는 게 맞아. 한지수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진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나는 내 엄마니까. 한지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민호는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좋아서 한지수는 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내 아들. 우리 태민이. 두 사람은 다시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따뜻한 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진짜 봄이 온 것입니다. 정전으로 어두웠던 그날 밤, 절망 속에서 만난 한 줄기 빛, 그 빛이 이제 따뜻한 봄날이 되어 두 사람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한지수는 민호를 안은 채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돌아왔어요. 이제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킬게요. 하늘에서 남편도 웃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민호는 어머니와 서연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따뜻한 봄날처럼 그들의 미래도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